자, 채팅창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트리브님 반갑습니다. 보람찬 하루님 안녕하세요. 양의철님 반갑습니다. 백정숙님, 박사님 덕분에 비오육기서 잘하고 있고요. 주위 분들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러스 EM님 안녕하세요. 저는 갑상선 저하증으로 살이 쪄 있는데 가끔 다이어트 한다고 달걀 주식할 때가 많은데 염려가 됩니다. 네, 오늘 본 영상들을 근거로 좀 보면은요, 그냥 계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끈뜬가,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 그냥 무게 비율로라도 다른 기름을 같이 먹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기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들기름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오메가3 이걸 그람으로라도 먹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삼겹살 한 끼 정도 먹으면 거의 종이컵의 반컵 또는 한 컵 정도의 기름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냥 그런 비율로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저는 몰라요. 안 맞을 가능성이 많은데 종이 반컵이다 그러면 그거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걸 들기름으로 먹든지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로 먹든지 그건 뭐 알아서 드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은 먹었던 그 기름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키토산으로. 그래서 키토산을 먹을 만한 이유가 바로 됐던 것이고요. 저는 20년 동안 키토산을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비율을 맞춰서 좀 먹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시연님, 박사님 비오육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 소변을 한 곳에 모아 염도를 측정해 보았더니 0.9에서 1.1 정도 나오는데요. 소금을 먹어도 되나요? 이런 정도 나오면 적당하거든요. 정말 괜찮은 데이터네요. 지금 현재 식사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그냥 꾸준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식사 방법, 네, 염분 들어있느냐 그대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의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줄지 않도록.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음식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때가 위험합니다. 이러면 음식의 양이 줄면 소금의 양이 줄고 소금의 양이 줄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음식의 양이 줄면 소금의 양이 추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전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양에 따라서 소금의 양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지. 짜게 먹는다, 싱겁게 먹는다로 소금의 양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의 양을 알아보려면 전체 음식의 총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소금 양이 계산이 되어진다. 그걸 계산하기 어려우니 소변으로부터 얼마가 나오는지를 저렇게 받아보면 알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송시연님이 하루에 2리터의 소변을 본다면 지금 0.9에서 1.1% 나왔으니까 평균 그냥 1%라고 본다면은요. 2리터 안에 1%면 소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몇 그램일 것 같습니까? 20g입니다. 지금 저분 하루에 2리터의 소변을 봤다면 20g의 소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20g씩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먹고 있는 소금의 양도 거의 20g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될 수도 있고요.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네. 송시연님 하루에 20g의 소금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먹으라라고 하는 소금의 양이 얼마입니까? 나트륨으로 2.3g, 소금의 양으로 약 한 5에서 6g입니다. 20g 먹고 있는데 5g, 6g 먹으래요. 말이 됩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쏟고 있습니다. 세상.
세상한테 쏟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있고요. 오늘도 살짝 저탄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탄고지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 적게 먹는 거는 좋냐 이거죠. 자, 단기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는 무엇인가 건강을 위해서 2달 정도 저탄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는 요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저탄고지 한다. 그러면 몸 박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약 몇십만 년 동안 탄수화물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식량을 구하기가 동물, 육고기를 구하는 것보다 식물을 구하기가 더 쉬웠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잘 섭취를 하고 살아왔고 우리의 몸의 DNA는 유전자는 탄수화물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 몸은 탄수화물에 익숙해져 있는 몸인데 갑자기 탄수화물을 뚝 끊어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충격. 심각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밸런스를 탄수화물 약 50%에서 55% 정도를 먹어주는 게 적당한 밸런스지 이걸 20%로 내려버린다든지 이러면 충격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당뇨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당뇨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리면요. 탄수화물을 없애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제대로 이제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췌장이 위축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함부로 많이 줄이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 비율이 얼마냐면 50대 55%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탄수화물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요. 저탄고지를 할 때도 일정 기간은 가능하다. 하지만 길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탄까지는 좋은데 고지 부분이 문제입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저탄고지 한다고 지방을 나오는 대로 다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방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50대 60대 1인 겁니다. 그럼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몸에서는 문제를 또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게 중요하니 저탄고지를 할지라도 지에 있어서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밸런스를 꼭 맞추어서 먹어야 신진대사를 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간다. 또 아까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랬죠. 혈압을 올린다고 그랬죠. 몸에서 염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런 다양한 문제를 줄일 수가 있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심각한 병이 진단이 되어져 가지고요. 여기 다녀도 저기 다녀도 뭘 해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오메가6와 3의 밸런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염증을 심하게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혈압이 제대로 안 내려가시는 분들 오메가3를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김혜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물어본 걸 대답해 주실 때 너무 좋았어요. 뭘 물어보셨는지요? 비타민C를 한 번에 20개 먹어도 괜찮은가요? 한 번에 20개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괜찮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괜찮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20개 먹어서 괜찮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는 한 번에 5개 정도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개를 먹고 싶으면 하루 종일 나누어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나누어서 드세요. 양의철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데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설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늘리다 보니 지금은 한 끼에 8알씩 먹고 있는데 설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사할 때까지 계속 늘려야 할까요?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지금 8개 하루 3번 먹으면 24알을 먹는데 저렇게 많이 먹으면 비타민C는 많고 물의 양은 적어가지고요, 요로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장에 있는 수분을 끌어다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변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꼭 하셔야 되고 물 많이 드셔야 되고, 변비가 오는 이유는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져서 이 몸에서 이제 열이 약간 나는 거죠. 온도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수분 증발량이 증가해서 수분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변비가 오기도 한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강님, 의시들은 환지를 고칠 생각이 없어졌다. 김혜원님, 박사님, 유산균도 비타민C처럼 저렴한 것이 좋은가요? 저렴해버리면 유산균이 들어있는 양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성비를 따져봐야죠. 그람당 얼마냐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순수하게 유산균 그람입니다. 근데 이 식품에 유산균 그람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몇 마리당입니다. 마리당. 그래서 마리당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잘 나오는 게 옳은 겁니다. 몇 마리. 그러니까는 생균수라는 거. 네. 그걸 체크를 하셔서 해야 되는 거고요. 비타민C처럼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양의철님, 박사님,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리다 보니 근육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단백질도 보충해야 할까요? 단백질 보충해야죠. 단백질을 보충한다. 방법이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단백질을 먹게 되면. 또 현재도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소화가 되어져 있는 아미노산류를 같이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을 먹고 아미노산이 좀 보충되어져서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소화효소제도 만들어져 나오고 각종 호르몬이 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조금씩 단백질을 늘려서 이제 단백질이 소화가 되는지도 보고, 예, 괜찮아지면 단백질 섭취를 하면 되죠. 그런 단백질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부나 콩이나 그 다음에 생선이나 이런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프로CM님, 달걀 대신 단백질 보충제 먹어도 될까요? 달걀 대신에 단백질 보충제. 지방이 들어있지 않겠죠. 달걀보다는 단백질 보충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되시면 이제 그냥 단백질을 완전히 소화를 시켜 놓은 게 아미노산입니다. 그런 아미노산을 같이 섭취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육고기에 대한 의심을 이제는 다시 해야 될, 육식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저는 육식이 나쁜 이유가 고기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육식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나머지 분들은 또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왜? 단백질을 보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을 딱 끊는 게 아니라 육식을 끊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적정량의 단백질은 또 보충을 해주어야 되고요.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에 단백질이 보충이 안 되면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낼 원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면서 육식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오메가6 비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오메가3를 같이 보충을 해주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육식을 할 때는 꼭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비타민C나 소화 요소제나 소금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먹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소화가 잘 되어야 그 육식 때문에 올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어서 먹는 게 옳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탄고지 그 부분인데요. 저탄고지 좀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탄고지가 저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탄고지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다. 오히려 더 살이 찔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저는 저탄고지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건데, 저탄고지는 하지 않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는 전혀 안 합니다. 그냥 탄수화물 적정량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지방 먹고, 이렇게 그냥 먹고 있지, 탄수화물을 일부러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아침에는 물밖에 안 먹습니다. 저녁 먹고 저녁을 좀 늦게 먹는 경우도 있고 저녁을 좀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거의 뭐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배가 심각하게 많이 나왔거나 과체중이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헐적 단식을 저녁을 먹고 나면 아침은 굶는다. 아침은 거의 물이나 블랙커피 정도 그런 정도로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보통 뭐 1시나 1시 반 넘어가야 먹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이 저녁을 뭐 한 8시, 7시 이쯤에 먹었으면 그 다음날 1시까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8시간, 16시간 이 정도는 공복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면 그 시간 동안은 내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으니까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인슐린이 쏟아져 나올 때는. 그래서 인슐린을 쏟아내야 되는 그때의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거죠.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것 때문에도 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자주 나오게 하는 거 별로 안 좋다. 인슐린을 자주 나오게 하는 게 어떤 때냐? 먹고 좀 있다가 또 먹고 있다가 또 좀 먹고 또 좀 먹고 이러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먹으려면 굉장히 적은 양을 이제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간헐적 단식은 뭐 적극 추천하는 바인데요. 에너지가 딸리는 사람, 몸이 말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간헐적 단식도 하면 안 됩니다. 극도로 칼로리가 딸리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런 분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또 댓글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5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숙님, 비타민C 2알씩 먹다가 3알 먹으니 설사를 해요. 다시 2알로 줄여도 설사를 그냥 하네요.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알도 다시 더 줄였다가 다시 한번 늘려보세요.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어느 수준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2~3알 가지고 사실은 원래 설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 하는지는 지금 현재 뭔가 먹고 있는 게 잘못 먹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너무 짜게 먹거나 또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거나 이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조절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의철님, 아미노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에 들어있는 거고요.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단백질은 별로 없고요. 뭐 17가지, 15가지, 11가지 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것들이 이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을 우리가 먹고 우리 몸속에서 다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한 뒤에 그걸 흡수를 해서 내 몸을 운영을 하는데 쓰이는 거거든요. 인슐린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거죠. 이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게 아미노산이고, 소화가 잘 안 되면 단백질이 소화가 대부분 잘 안 되거든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니까는 단백질을 아예 소화를 시켜 놓은, 소화가 흡수가 되게끔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이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미노산을 먹으면 이 아미노산들이 다시 내 몸속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콜라겐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인슐린, 글리코겐 등등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라는 겁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혈관을 만드는데 아미노산을 먹어야 걔네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는다라는 건데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미노산을 챙겨 먹는 게 효율적인 거죠. 장천호님, 옆구리살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안 빠져요. 네, 특별히 옆구리를 빼야 되는 군요. 그 옆구리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뭐 옆구리 살을 빼기 위해서 그것만 딱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땅히 모르겠네요. 그냥 체중을 줄이는 걸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설사할 때까지 먹으면 모세혈관과 몸 전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요? 설사하기 직전까지 양을 계속 오랫동안 먹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C를 계속 늘려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비타민C를 메가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량으로 늘려가면, 예를 들어서 30g, 40g 이렇게 늘려가면 먹는 비타민C 양 대비 물의 양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서 심각한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또 먹는 양을, 예를 들어서 30개를 먹는다 그러면 30개를 골고루 퍼뜨려서 먹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네, 뭐 3끼에 나눠서 먹는 게 아니라 더 퍼뜨려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분명히 변화 있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메가3도 확실히 챙겨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님, 당뇨인 유산균 추천해 주세요. 당뇨인 유산균은 당균이 들어있지 않은 유산균, 그냥 유산균으로만 되어져 있는 알약으로 된 거 그냥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균수가 많은 거 먹는 게 뭐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뭐 더블로 뭐 코팅이 돼 있네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산균이 뭐 산에 잘 죽는다, 그것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유산균은 원래 산에서 자라는 균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적당한 내 몸에 맞는 균을 찾아내야 돼요. 내 몸에 맞는 균을 어떻게 찾냐? 이 균도 먹어보고 저 균도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요. 그 중에 골라야 됩니다. 한 개만 계속 먹고 있을 때 별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엘리사벳님, 저는 2년 8개월 동안 현미 채식하고 살도 7kg 빠지고 빈혈도 났고 머리 비듬도 없어졌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끊고 가공식품은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가공식품이요, 끊어야 됩니다. 가공식품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달 정도 전까지 가공식품을 일부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염 같은 게 생기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다 끊어버리니까
많이 없어졌는데 가공식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그러니까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항암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가공식품 전부 다 끊어야 되고요. 합성 화학물질 그냥 끊고요. 천연으로 나오는 재료만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육식도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육식을 정 먹으려고 한다면 절대 튀긴 거 안 되고요. 당, 독소 이런 거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릴라미드 다 나옵니다. 튀긴 음식에는. 그런 거 안 되고, 정 먹어야 되면 압력밥솥에 집어넣고 완전히 분해시킨 뒤에 기름은 싹 걷어내고 그렇게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미 채식에서 7kg 빠졌는데 일단은 무조건 현미 채식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저분처럼 살을 빼고 싶어서 접근할 때는 현미 채식이 맞고요. 현미 채식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이 되면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백질류도 두부나 생선이나 뭐 이런 정도를 섭취를 해주는 게 맞고, 그게 안 되면 아미노산류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 거지. 현미 채식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으면 내 몸에 사용해야 되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곤란해진다. 물론 현미 채식하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내 몸속에 들어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일 뿐인 겁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요, 몸무게당 약 1.2에서 1.4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당이라고 하면 몸무게가 70kg가 아니네요. 70kg면 70kg 곱하기 1.3, 1.4 이 정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80몇 그램 나오죠. 몸무게 60kg면 1.4를 곱하면 60g에다가 그 다음에 66, 한 70g 나오네요. 7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미 채식으로 그만큼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습니다. 자, 70g의 단백질 양은 계란으로 따지면 계란 13개의 분량입니다. 그만큼의 양을 먹나요? 단백질 지금 저렇게 지금 현미 채식만 꾸준히 계속 가게 되면 몸은 말라가고요. 체중은 점점 줄어가고요. 나중에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질병이 와가지고 침투를 해서 무너지면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요. 단백질, 두부나 이런 것까지는 확실히 챙겨 먹어야 된다고 보고요. 필수 아미노산 챙겨 먹으면 육식 완전히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숙님, 안구건조증에 좋은 거, 안구건조증에는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입니다. 오메가3가 안구 건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광고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메가3 안구 건조. 그 다음에요, 염분이 부족한 경우에 몸에 수분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해서 몸이 건조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김하늘님, 오늘 박사님 오메가3 주문해서 집에 왔습니다. 한 끼에 2알씩 먹으면 되나요? 네, 한 끼에 2알 정도 적당한 양인데요. 더 먹어도 괜찮습니다. 한 끼에 2알이면 한 1.4g 정도 되는 거고요. 3번 먹으면 3g이 넘어가네요. 네, 적당한 수준입니다. 더 먹어보기도 하고요. 더 줄여 먹어보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알아서 요령껏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장천호님, 약만 먹으면 몸이 부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무슨 약을 먹길래 몸이 붓는다라는 건가요? 그걸 써주셔야 제가, 뭔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약을 먹길래,
약 먹으면 몸이 부을 수도 있죠. 다양한 약물들이 있고요. 약물들은 대부분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왜 그런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네. 어떤 약이, 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요.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식품인 겁니다. 식품이라고요. 그 다음에 약물은 약인 겁니다. 처방전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비타민C 먹어도 붓는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걸 한번 적어봐 주세요. 오메가3를 먹어도 붓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걸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늘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끼니마다 비오육소를 하고 있는데 유산균도 몇 끼니마다 먹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균은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유산균은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자꾸 이 아래로 내려가서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마다 조금씩 먹어주는 게 음식들하고 이 유산균하고도 관계를, 이 작용을 서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이 또 좀 더 잘 정식을 할 수가 있죠. 때때마다 먹어주는 게 마치 우리가 뭐 요구르트 같은 거 계속 먹듯이 계속 먹어주어야 되는 게 맞다. 흡수가 되어져서 피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24시간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계속 채워주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맞는 균을 먹어야 됩니다. 몸에 맞는 균. 먹어보면 몸에 맞는 균이 있습니다. 변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그런 균이 있습니다. 그런 균을 골라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효소제도 마찬가지고요. 키토산도 마찬가지고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요. 몇 끼마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몇 끼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도 먹으면 붓는다라는 거잖아요. 신장 기능하고 관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먹으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꾸 남는다? 이런 개념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뭘 먹어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먹어도 붓는다라는 게 일종의 한 개의 그 호전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져 가는 반응. 비타민C나 소금이나 뭐 비타민 B나 뭐 이런 영양제를 먹게 되면 가스가 계속 발생합니다. 누구나 거의 많은 가스가 발생합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가스가 발생한다고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스 발생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저분은 붓는다라는 얘기가 물이 몸에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에 물이 너무 적었던 몸이었거나 몸이 부족했던 몸이었거나 그런 몸이라면 저럴 수도 있죠. 평소에 물을 제대로 안 먹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얼마 동안 또 먹어봤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일 먹었는데 몸이 부었어. 아 이거 안 좋은 건가 보다. 그 다음에 끊어버려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뭐 좀 먹어볼까 해서 또 먹었어. 또 부어. 또 안 먹어. 이런 일이 되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걸 그냥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어보는 겁니다. 예. 걱정이 되면 붓는다 그러면 주로 신장 이런 거니까요. 신장 검사를 해가면서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호전 반응으로 오고 있는 반응이라면 이제 뭔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느 건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붓는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 이런 걸 먹고 붓는다고 해서 그걸 안 먹을 이유는 난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타민C를 먹었는데도 붓는다라고 한다면 그 붓는 그 몸에 어딘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비타민C는 누구나 먹을 수 있고요. 누구나 먹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현재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었는데, 알약을 먹었는데 그러면 가루도 한번 먹어보고요. 가루, 순수하게 비타민 C 가루를 먹었는데도 붓는다라고 한다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몸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케테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자, 루케테님은 닥터한스의 멤버이십니다. 멤버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루케테님께서 오셨는데 끝을 내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루케테님이 혹시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김하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기존에 먹던 오메가가 식물성인데 시드에서 추출한 이런 것들이 바다 중금속 미세플라스틱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EPA인가요? 네, 이렇게 물어주셨네요. 이걸로 저는 안 된다고 해서 박사님 오메가3로 바꿨는데 식물성보단 동물성이 좋은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선 한 가지씩 가보죠.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식물성의 경우에는 물질이 다릅니다. 오메가3에는 DHA, EPA, 그 다음에 DPA,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은 주로 알파 리포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DHA, EPA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식물의 경우에는 그 알파 리포산이 있고 DHA, EPA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것을 드셨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이 우리 먹게 되면 알파 리포산 즉 식물성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서 소화 흡수되어진 뒤에 EPA가 되었다가 DHA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되는데 결국은 양이 못 따라옵니다. 식물성이. 양이 못 따라오는 것 때문에 결국 동물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동물성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 양을 제대로 먹어줘야 되니까. 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고기, 돼지고기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결국 식물성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지금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저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식물성에도 괜찮고 동물성에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들어 있으면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예. 식물성에는 그러면 전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먹어도 되는 미량 정도의 양들은 금속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도 정제를 했고요. 동물성도 정제를 해가지고 나오고 깨끗하게 정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운운하고 중금속 운운하는 저런 것들은 전부 마케팅입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EPA인가요? 동물성에 주로요 EPA, DHA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되는 거고요. 알파 리포산은 따로 챙겨 먹으면 됩니다. 알파 리포산도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그냥 먹어야지 알파 리포산만 먹고 DHA, EPA까지 채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DHA, EPA 듬뿍 먹을 수 있는 걸 골라 먹는 게 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케트님, 단식 후 바로 비오유키수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3일 단식 중입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이니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단식을 하고 나면 회복식인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먹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혜원님, 유산균 제제도 다이어트용도 있던데 그런 제품도 괜찮은가요? 다이어트용이 어떤 제품인지 제가 몰라요. 지금 묻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게 그냥 캡슐로 된 거 드시라 그랬잖아요. 다이어트용은 무조건 캡슐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네. 김혜원님, 저도 부종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게 호전 반응일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꾸준히 계속 먹는 게 중요하고요. 비타민C는 그냥 비타민C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이 호전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붓는다, 설사를 한다, 그 다음에 속이 쓰리다, 변비가 온다, 졸음이 온다, 잠이 안 온다, 불면이 온다, 이런 것들이요 전부 호전 반응의 한계입니다. 비타민C는 누구나 먹고 있는 비타민C는 대부분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심하게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소에 비타민C를 제대로 안 먹고 거의 못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매번 끓여서만 먹어야 되는 사람, 먹고 있는 음식의 양이 너무 적은 사람, 염분을 너무 안 먹는 사람, 이런 분들이 소금이나 비타민C를 갑자기 늘리면 몸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앰뷸런스를 타야 될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잘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홍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멋진 센스를 또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